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 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원 풍수와 전통 가옥 풍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왕릉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릉들이 있지만 풍수 이론이 정립된 조선 왕릉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릉에는 삼국시대 왕릉, 통일신라 왕릉, 고려왕릉, 조선왕릉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삼국시대 왕릉이나 통일신라 왕릉은 풍수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의 왕릉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말 때 중국에서 커다란 풍수 이론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고려왕릉과 조선왕릉은 풍수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개성에 고려왕릉들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조선왕릉밖에 우리는 많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삼국시대 왕릉은 주로 어떤 왕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신라왕릉을 경주에 가서 신라왕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왕릉은 봉분이 큽니다. 그리고 평지에 능이 입지에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근데 풍수이론이 미완성된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가치가 좀 덜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왕릉입니다. 고려왕릉은 산지에 입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고려왕릉의 형식을 빌린 왕릉입니다. 산지에 위에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선왕릉을 보겠습니다. 조선왕릉은 평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높은 산지도 아닌 비산, 비야,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어중간한 언덕, 동산 위에 올라간 왕릉이 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조선 왕릉의 특징적인 산들입니다. 야따막한 언덕 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뒷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지가 있고, 뒷산이 있고, 그 다음 여기가 평지입니다. 그럼 야트막한 언덕 위에 왕릉들을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강이라고 하거나 또는 사초지라고도 이름을 합니다. 산기운이 오다가 이 언덕 같은 데에서 기운을 듬뿍 모아서 봉분으로 산기운을 올려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능이 한 개인 능을 단능이라고 합니다. 단능, 하나란 얘기죠. 정자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제사를 지낼 때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위에서는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이거 단능이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건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 봉분이 두 개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쌍능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모였다 해서 쌍능, 영조능이라든가 숙종능이라든가 이런 능들이 쌍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봉분의 형태를 보면 이거는 삼연능, 세 개가 연달아 모아진 능이라 해서 삼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선 왕조 중에 헌종능이 삼연능으로 되었습니다. 자, 동구릉 같은 경우를 볼 경우에는, 자, 동구릉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의 서북쪽에 있는 구리시에 왕릉이, 조선시대 왕릉이 9개가 모여 있다고 해서 동쪽의 구릉, 동구릉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여 제일 좋은 것들을 보시려면은 태조 이성계능에 올라가셔서 공부를 하시면 제일 맞겠습니다. 자, 또 다른 능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 능은 정자각 하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은 한 곳입니다. 정자각이라 그러는데, 정자각 하나에 이쪽 편에
능이 하나 있고 또 이쪽 편에 반대편에 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정자각이 하나에 이쪽에 언덕이 하나, 이쪽에 언덕이 하나, 물론 뒷산이 하나 있죠. 여기에 봉분이 하나 올라가고 봉분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이쪽이 왕의 무덤이고 이쪽에 비의 무덤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동역 이강릉이라고 한다. 같은 지역 내에, 그러니까 정자각 하나란 소리죠. 같은 지역 내에 다른 언덕을 쓴다, 다른 사초지를 쓴다, 동역 이강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런 것들은 세조, 수양대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능은 하나가 어떤 것이 또 있느냐 하면, 자, 뒷산 하나에 언덕이라고 하는 사초지, 강이 길게 나와서 봉분이 여기에 하나 올라서고 봉분이 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가지고 이쪽에 왕이 들어가고 이쪽에 비가 들어가는 왕릉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동원 상하봉, 동원 상하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로서 왕릉에 가셨을 때는 아,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왕릉은 국장이라고 하죠.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을 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딱 돌아가시면 세 개의 기구들이 동시에 쫙 이제 발동이 걸려요. 첫 번째가 빈전도감, 그 다음 두 번째가 국장도감, 세 번째가 산릉도감. 자, 그러면 이 빈전도감은 뭐 하는 곳이냐? 왕의 시신에 대해서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소렴도 하고 대렴도 하고 능지에 가가지고 하관할 때까지 시신을 부패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왕이 능지까지 가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공사를 하는 건 한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2달에서 한 달 빼고 나면, 공사 기간 빼고 나면 2달에서 넉 달의 시간이 뻥 비게 됩니다. 그럼 그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겠습니까? 왕릉을 택지하는 기간입니다. 어디터에 자기 아버지 선왕을 모셔야 되는지를 택지를 알아보고 오너라, 좋은 땅이 어디 있는지 명당을 알아보러 오너라, 이러고 정보들이 들어오면 직접 왕이 가서 살펴보고, 아니면 또 다시 알아보도록 해라, 또 오고. 그래서 몇 차례를 반복을 해가지고 왕릉이 택지되는 기간, 그 어디에 묻을 건가 결정되는 기간이 2달에서 넉 달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그때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2달에서 넉 달까지 어떻게 시신을 보관해요? 그 오랜 기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궁에서. 일단 시신이 썩지 않게 하려면은 차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음을 준비를 합니다. 대나무 위에다가 임금 선왕을 딱 올려놓고 그 주변에다가 얼음을, 배치를 쫙 쌓는 거예요.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니까 부패가 늦게 되는데, 문제는 얼음에서 습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음에서 습기가 나오니까 이 습기 때문에 이제 또 시신이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습기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또 고민들을 많이 했죠. 습기를 빨아 없애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숯일까요? 안 그럼 또 다른 걸까요? 조선시대 때는 건조한 미역을 사용을 해서 얼음에 습기를 빨아 당겼던 겁니다. 그래서 시신 주변에 미역을 쌓고 그 다음 또 얼음을 쌓아가지고 몇 달씩이라도 보관을 했던 거예요. 임금님이 아무 때나 죽죠. 여름에 죽을 수도 있고 겨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미역과 얼음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몰래 장사 치르고 나면 이제 종로바닥에 나가서 싸게 또 미역을 팔기도 했어요. 염가 세일입니다. 미역이 염가 세일 그때는. 자, 그렇게 보관을 했던 것이 빈전도감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도감은 뭘 맡아서 했느냐? 발인입니다. 발인. 궁에서부터 나와가지고 500명이 횃불을 들고 500명이 또 다른 500명이 시신을 운구하면서 능지까지 묻힐 곳까지 쭉 몇 박 며칠에 걸려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도맡아 가지고 했던 것이 국장도감이고 산릉도감은 이제 비로소 왕릉 택지를 하는 곳이에요. 왕릉 택지. 어디가 더 좋더라, 어디가 더 좋더라. 그 결정이 딱 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돌들도 깎고 능을 어떻게 하면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뒤에 담장도 치고 성물도 세우고 매끈하게 만드는 거를 산릉도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딱 죽으면 이게 설치가 딱 됨과 동시에 이거를 맡는 사람이 누가 맡느냐? 우의정이 맡아요. 우의정이 맡아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 일들을 쫙 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또 한 진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발인을 해가지고 쭉 능지 쪽으로 갈 텐데 이게 한반도 왕이 이제 한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명당터만 있으면 평양도 가서 묻히고 한경도 가서 묻히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가서 아무 데나 묻혔느냐? 아닙니다.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냐? 도성에서 80리 안에 묻혀야 된다라고 하는 규약이 있었습니다. 80리, 왜 80리가 나왔습니까? 너무 멀리 무덤들이 흩어져 있으면 거기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변방에서 누가 쳐들어온다거나 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진압을 하려면 그러면은 환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80리 범위 안에서 능지를 구하고 빨리 무슨 일이 났을 때 환궁을 해서 정치를 하기 위한 곳이 80리였습니다. 옛날에는 80리라고 했는데 요때 10리는 5.4km였습니다. 5.4km. 그럼 8배 곱하면은 43.2km. 꼭 마라톤 거리하고 비슷하죠. 한나절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요즘으로 치면 100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80리라고 하는 범위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요거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 여긴 물론 백두산입니다. 자, 80리, 도성에서 80리라고 하면 요 안에서는 행여 좋은 택지가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쓴 어느 대신이 어느 신료가 먼저 썼던 무덤이라도 그 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면 왕들이 들어갔어요. 세조 수양대군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한번 천장, 이장을 한번 할 때도 남의 선산 무덤에 좋은 혈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80리 안에 있는 무덤들은 선산 무덤들은 지켜질 수 있다 없다. 어느 왕이 죽으면 어떤 왕이라도 죽으면 언제든지 파헤쳐질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전왕 때 영의정이었던 사람의 선산의 무덤도 날아가요. 왕비의 친정아버지 무덤도 날아가요. 왕권을 그걸로 휘둘렀어요. 조선왕릉들은.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너희들 무덤으로 선산 무덤 들어갈 거야 하고 그러면은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선산 파헤쳐져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무슨 말 한마디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희 선산을 좋게 봐주셔서 이러고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 80리 바운더리 밖을 벗어나면 산다 안 산다? 선산이 무사하다 안 무사하다? 무사하죠. 그래서 요쪽으로 80리를 딱 벗어난 곳에
있었던 것이 뭐다? 용인이에요. 그럼 용인에다가 묻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80리 밖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용인에 좀 터가 많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사후에, 죽은 후에는 용인에 명당 많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용인에 명당 많다. 그러니까 안전지대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용인의 명당이 다 차고 나니까 이제 어디로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 밑에 동네로 또 내려올지 모른다. 이거. 여기가 어디냐? 진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진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용인에 선산무덤들이 다 생기고 나면 우리 진천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용인에 명당 많다? 진천에는 명당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앞에다가 우리 진천은 어떤 마을이다? 생거 진천. 살아서 거주하기에는 좋은 진천이다.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중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진천 IC로 딱 진입을 하면 이런 돌이 보여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사진과 같이 생거 진천, 살기에는 좋은 우리 진천 땅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흉당을 안 하면서도 잘 삶터로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요쪽 부분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원 80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영조. 자, 이쪽은 지우고요. 이제 영조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도세자죠. 뒤지 속에 죽었다는 사도세자. 사도세자의 아들이 누굽니까? 정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보름 만에 굶겨 죽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정조가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정조는 사도세자에 대해서 너무나 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라.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세자는 흉당에 묻힙니다. 그리고 왕세자에서 폐위돼서 죽었기 때문에 능이라고도 못 쓰는 거예요. 자, 왕능을 보면은 왕족이 죽었습니다. 왕족이 죽었을 때는 세 가지의 호칭이 있어요. 능, 그 다음에 원, 묘. 이렇게 왕족이 죽었을 때는 세 가지를 쓰게 되는데, 자, 요 한자를 좀 바꿀게요. 능은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냐? 왕과 왕비에게만 씁니다. 딴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왕과 왕비에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원은 그 밑에 단계로서 왕세자나 왕세자 비,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친척들한테는 원이라고 썼으며 그것도 안 되는 왕족들은 묘라고 칭하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왕세자에서 폐위되었기 때문에 왕세자 원도 못 쓰고 묘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 광해군 폐위된 사람이 두 사람 있죠. 하나는 연산군이요, 한 사람은 광해군이라. 이 두 사람 묘를 전부 다 뭘 한다? 능이나 원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광해군 묘, 연산군 묘라 칭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묘로서 능이 흉당에 들어가니까 정조 마음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딱 되자마자 이거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묘에서 추존을 시켜서 올릴까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엔 능까지 해냅니다. 나중엔 어디까지? 육능이라고까지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서 아버지 옆에 같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능이라고 하는데, 자, 사도세자가 다른데 흉당에 묻혔다가 이제 정조가 어디가 좋은 명당터가 있을까 하고 막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원에 멋진 터가 있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은 수원을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는 가봤더니 진짜 명당이에요.
정조가 풍수를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조선 임금 26대 왕까지 있는 중에 풍수의 대가의 왕을 찾으라면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수양대군 세조요, 둘째가 정조입니다. 그 두 사람은 당대의 풍수 실력가들을 가졌던 직관들이나 그 다음에 정승 판스들의 실력들을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 세조 수양대군과 정조입니다. 그 정조가 여기 딱 와보고 나니까 이 정도 땅이면 내가 선왕을 모실 수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딱 옮기려고 하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근데 신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상감마마 80리를 벗어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진짜 80리로 벗어나느냐 그러니까 예 그렇사옵니다. 근데 나는 옮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리? 그래도 아니되옵니다. 다른 터를 구해보시옵소서. 80리 안에. 고민하다가 이게 또 발동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뭘 하느냐? 그럼 정 안 되겠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왕명으로 명한다. 앞으로 수원은 80리로 하라. 이래가지고 왕명으로서 수원이 80리로 경계 바운드리가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화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산에는, 이 산에는 이미 뭐가 있었다? 수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거를 옛날 말로는 수원읍치라고 합니다. 마을이 이미 살고 있는 뒷산에다가 아버지 봉분을 놓고 싶은 거예요. 큰일 났네. 옛날부터 마을에서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 못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수원읍치를 팔달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북쪽으로 2주를 전부 다 주민들을 옮기고 그리고 화산에다가 놓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사도세자를 정조가 옮긴 육릉입니다. 자, 이 산은 뒤에 화산입니다. 그리고 물론 산 모양새도 풍수적으로도 꽃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 기운을 조금 더 우리 아버님에게 더 주고 싶어가지고 왕릉에다가 특이한 어떤 풍수적인 인테리어를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봉분 밑에 이렇게 둘러싼 것을 병풍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풍석의 문양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은 꽃 문양이에요. 뒤에가 화산이므로 병풍석에도 꽃 문양을 사용했던 거예요. 자, 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장명등입니다. 그럼 장명등도 이 문양들을 보면은 그대로 또 꽃 문양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정조가 꽃을 좋아한 게 아니고 사도세자가 꽃을 좋아한 게 아니고 그 뒷산, 그 주변산이 꽃산, 화산이었기 때문에 그 산기운을 더 받고자 꽃 문양을 놓은 거예요. 그럼 화산을 벗어난 다른 산에서, 꽃산도 아닌 다른 산에서 저런 병풍석에 꽃 문양을 넣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 무덤에서 정조가 그렇게 했으므로 다른 산 가서도 왕릉에서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베끼자 하고 꽃 문양을 집어넣기도 한단 말입니다. 딴 산 가서도. 그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베끼기 무덤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참 많더라. 자, 그 다음 왕릉에서 또 다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인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무인석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봉분이 있고요. 이제 이걸 곡장이고 뒤에서 산줄기가 내려오고 이제 임금 봉분이 있습니다. 봉분 앞에 여기 이제 석상들을 세우는데 여기 문인석이고 여기가 무인석입니다. 그럼 문인보다 무인이 좀 직급이 낮았으므로 문인을 좀 더 봉분 옆에 가까이 된 거예요. 이 무인석은 문제는 왕릉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인석은 다른 선산 무덤에 가서도 문인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조선왕릉 이외에서 무인석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무인석은 뭐를 상징한다? 그래야말로 병권을 상징합니다.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선산에서 무인석을 사용을 했다면 이거는 영모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인석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왕의 형제라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왕과 왕비릉, 능이라고 칭해지는 것에만 무인석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무인석이 재밌는 것이 왕릉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죽은 왕이 권력이 컸고 그 다음에 멋진 왕이었고 힘센 왕이었으면 무인석도 근엄해요. 근데 힘이 없었던 왕들의 무인석들을 보면 배시 웃고 있고 부드럽고 연약한 표정의 무인석들을 또 갖고 있는 것이 또 재미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무인석이 여기에서 사진에서 보면 봉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인석입니다. 그 다음 그 하나 더 밑에 무인석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능은 태조 이성계의 능인데 무인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인석입니다. 장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이러고 근엄하게 있는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왕릉에만 있는 것이 이제 아주 이상한 곳에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옛날에 1900년 초에 유릉이라고 하는 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올라가 있더라? 유릉은 딴 데로 갔고요. 조만식 선생 동상이 거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유릉 시체는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돌조각들, 성물들은 여기에도 돌조각들이 호랑이, 돌로 만든 호랑이, 돌로 만든 양, 돌로 만든 호랑이, 돌로 만든 양, 무인석이 타는 말, 문인석이 타는 말, 이런 돌조각들이 이제 흩어져 있는데 이 유릉의 어린이 대공원의 무인석을 저희들이 찾아냈어요. 어디가 있어요? 이 무인석들이. 시체는 유릉은 딴 데로 갔고 여기가 무인석이 있습니다. 여기도 무인석이 있습니다. 이 누굴 지키고 있습니까? 뒤에 슈퍼마켓 매점을 지키고 있어요. 문인석이 뭔지도 모르므로 슈퍼를 지키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빨리 문화재가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덤 공부를 이 강의를 보면서 행역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왕릉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왕릉은 그때 당시 최고의 직왕, 최고의 풍수가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정승들, 판서들이 모여가지고 왕릉을 택지했기 때문에 하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석과 표본을 제대로 보여주시려면 왕릉 가서 보시면, 거기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맞겠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왕릉에 대해서 형태를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수원 80리를 통해서 조선 왕릉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